한국 따위가 뭔데 도대체. 중국과 일본이 비웃었습니다. 작은 나라 주제에 감히 끼어들려 한다고요. 중국은 경제 봉쇄로 대만을 무릎 꿇리려 했고 일본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만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단 며칠 만에 판 전체가 뒤집혔는데 아무도 한국이 뭘 했는지 몰랐죠.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초강대국 두 나라를 동시에 물러서게 만든 한국에 보이지 않는 힘. 도대체 그날 타이베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현장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화요일 아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 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잭 모리슨 대만 담당 데스크 오피서로 워싱턴에서 8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날 아침 회의 주제는 명확했죠. 중국의 대만 경제 압박이었습니다. 부차관보 케네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베이징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만산 반도체 부품 수입 전면 중단이라고 하더군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브리핑 자료를 펼쳐봤어요. 중국 상무부 공식 성명이 그대로 번역돼 있었죠. 대만 당국의 분리주의적 행위에 대응하여 경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 부품 수입 중단, 관광 비자 발급 중지, 금융거래 제한이 명시돼 있었어요. 즉각 효력 발생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CIA 부국장 샌더슨이 말했습니다. 실제 봉쇄입니다. 대만 GDP의 40%가 중국 교역인데 이걸 끊으면 석 달 안에 무너집니다. 대만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케네스가 물었어요. 공개적으로는 침착한 척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비공식 채널로는 패닉 상태예요. 어제 타이베이 경제부 차관이 긴급 전화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국방부 차관 매튜스가 말했어요. 군사적 개입은 불가능합니다. 경제 제재로 중국을 압박하자는 건가요?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고 대만은 작은 섬이었죠. 힘의 차이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 중국의 대만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뿐이었죠. 외교부 대변인이 경고 성명을 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군사훈련이 시작됐어요. 대만 해협에서 해군 연습, 전투기 영공 접근, 미사일 발사 시험 모두 대만을 겨냥한 것들이었죠. 이제는 경제까지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어요. 케네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만한테 버티라고 할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가 직접 개입하면 중국과 정면 충돌입니다.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대만의 외교적 지지를 표명하고 상황을 주시한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나왔죠.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타이베이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보낸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죠. 대만 경제계 비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 봉쇄 발표 후 24시간 만에 대만 증시 8% 폭락, 주요 수출 기업들 조업 중단 검토 중, 식품 및 원자재 가격 급등, 국민 불안 확산. 저는 모니터를 켜서 실시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대만 현지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슈퍼마켓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생필품 사재기가 시작된 겁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중국이 정말 우릴 굶겨 죽이려는 건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국장이었어요. 잭, 지금 시간 있나? 네, 말씀하세요. 이상한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화물선 5척이 대만 가오슝항으로 향하고 있대. 한국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위성으로 확인했어. 작전국장이 답했어요. 오늘 오전에 부산항을 출발해서 지금 동중국해 통과 중이야. 속도로 보면 내일 새벽에 가오슝 도착할 거야. 적재 화물은요? 전자부품이랑 식품, 의약품이래. 총 12만 톤이야. 민간 무역선인데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이야. 뭔가 조율된 것 같아.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는 있었습니까? 없어. 그게 이상한 거지. 보통 이런 규모면 정부가 뭔가 얘기하잖아. 근데 한국 외교부는 입도 안 떼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중국이 대만을 봉쇄한 지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화물선을 보낸다는 겁니까?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열어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최근 공지사항을 쭉 봤지만 대만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검색해봤죠. 한국 주요 신문들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케네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젯밤 한국 화물선 5척이 대만에 입항했습니다. 추가로 3척이 오늘 부산을 출발했다는 정보도 있고요. 중국 반응은요? 샌더슨이 물었습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베이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보통 같으면 즉각 항의했을 텐데 완전히 침묵이에요. 왜 그럴까? 매튜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한국도 공식 입장이 없고 중국도 반응이 없어요. 뭔가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케네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타이베이 반응은 어떤가요? 안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제 경제부 장관이 비공식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한국 덕분에 당분간 버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필수 물자가 확보됐대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조용히 판을 바꾸고 있다는 거였죠.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마이크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대만 해협이 긴장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무상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영내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핵심 이익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때 뭔가 묘했어요. 한국은 이미 2주째 조용히 돕고 있었는데 일본은 지금 와서 화려한 발표를 하는 겁니까? 다음 화면에서 외무상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만 경제 안정화를 위한 특별 지원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금융 협력 강화, 기술 이전 프로그램, 장기 투자 유치 방안, 세부 내용은 대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본은 대만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물자를 보냈어요. 발표도 없이 그냥 배를 띄웠죠. 언론도 조용했고 정부도 입을 닫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카메라 앞에 섰어요. 화려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패키지니 협력이니 프로그래밍이 하는 단어들을 나열했죠. 같은 도움이었지만 언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도움의 언어가 아니라고요. 뭔가 다른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대만 압박 전략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CIA에서 긴급하게 올린 보고서였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명확했어요. 중국의 대만 압박 방식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다. 1단계는 경고, 2단계는 군사 위협, 3단계는 경제 봉쇄, 현재 3단계 진입. 목표는 명확하다. 대만 경제를 무너뜨려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중국의 과거 사례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2016년 몽골 달라이 라마 방문 허용 후 국경 무역 차단. 몽골 경제 6개월 만에 20% 위축. 결국 몽골 정부 굴복. 2017년 한국 사드 배치 후 관광객 차단 및 롯데 매장 폐쇄. 한국 관광업계 직격탄. 2020년 호주 코로나 기원조사 요구 후 석탄 수입 중단, 호주 수출 기업 타격. 패턴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방식은 언제나 같았어요. 말 안 들으면 경제적으로 조인다는 거였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대국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 굴복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만은 예상보다 버티고 있다. 중국 봉쇄 2주차인데도 경제 붕괴 조짐 없음. 원인 분석 필요. 저는 전화를 들어 타이베이 주재 경제 담당관에게 걸었습니다. 마크, 나 잭이야. 대만 경제 상황 어때? 놀랍게도 괜찮아요. 마크가 답했습니다. 처음엔 패닉이었는데 지금은 안정됐어요. 물가도 잡혔고 사재기도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중국이 수입을 막았잖아. 한국 때문입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화물선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입항합니다. 전자부품, 식품,
의약품 다 실어 나르고 있어요. 중국이 차단한 물자를 한국이 채우고 있는 겁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바가지 씌우지 않아요. 시장 가격 그대로입니다.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정부 차원 지원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민간 무역이래요. 마크가 답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조율된 거죠. 이렇게 체계적일 수가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위협으로 압박했죠. 말 안 들으면 경제를 조이겠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그냥 도왔어요. 조건도 없고 요구도 없었습니다. 대만이 힘들다니까 물자를 보낸 거였죠. 그날 오후 NSC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갔어요. 케네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대만 봉쇄 3주차 평가 들어보죠. 현황 보고해주세요. 대만은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중국 예상과 달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국 지원 때문입니다. 한국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샌더슨이 물었습니다. 지난 3주간 화물선 23척이 입항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펼쳤어요. 총 화물량 약 30만 톤입니다. 전자부품, 식품, 의료용품, 원자재 등 중국이 차단한 품목들을 거의 다 커버하고 있어요. 대가는요? 매튜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뭘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고 특별한 조건도 없습니다. 무역 계약서를 봤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와 똑같아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케네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때가 없는 지원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워싱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이런 규모 지원이면 뭔가 받아내잖아요. 무역 특혜든 정치적 양보든요. 근데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 목적이 뭡니까? 샌더슨이 물었어요.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건가요? 외교의 순수함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서울 대사관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한국 외교부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고 언론도 조용합니다. 마치 비밀작전처럼 진행되고 있어요. 케네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국 선박을 가만 놔두고 있나요? 놔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게 또 이상한 부분이에요. 베이징이 한국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항의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튜스가 물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첫째, 한국과 뭔가 협의가 있었을 수 있어요. 뒤에서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둘째, 중국이 한국을 건드리기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이기도 하고 중국 최대 교역국 중 하나니까요. 어느 쪽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곤란한데요. 샌더슨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허락도 안 받고요.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은 우리한테 사전 통보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배를 띄웠어요.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모두 한국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때가 없는 지원이라는 게 워싱턴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었어요. 외교는 거래라고 배웠으니까요. 주면 받아야 하고 도우면 빚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외교 정책 문서, 과거 지원 사례, 정부 성명서들을 쭉 읽어봤어요. 그러다 2010년 IT 지진 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구조대와 의료진을 보냈고 재건 자금도 지원했어요. 조건은 없었고 언론 플레이도 최소화했죠. 2013년 필리핀 태풍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도왔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화려한 발표 없이 실질적으로 돕고 조용히 빠졌죠. 반면 중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본 자료들을 보면 중국의 지원에는 항상 조건이 붙었어요. 차관을 주면 항구 사용권을 받아냈고 인프라를 지어주면 자원 채굴권을 확보했죠. 빚의 함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에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방식은 위협과 보상, 말 안 들으면 조이고 말 들으면 준다. 명확하고 단순하다. 한국의 방식은 조용한 지원, 조건 없이 돕고 대가 없이 빠진다. 이해하기 어렵다. 두 나라의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이 차이가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고요. 대만은 지금 두 가지 도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협 뒤에 오는 중국식 압박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오는 한국식 지원이었죠. 어느 쪽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답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 답은 일주일 만에 복잡해졌습니다. 금요일 오전 제 이메일로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급전이 왔어요. 일본 외무성이 대만에 공식 지원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죠.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60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대만 경제 안정화 및 장기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인상적이었어요. 문서 구성이 치밀했거든요. 목차만 봐도 10개 섹션으로 나뉘어 있었죠. 금융 안정화 지원, 기술 이전 프로그램, 물류 협력 체계, 에너지 안보 강화,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지원 계획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세부 내용을 읽어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 금융 안정화 지원 부분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대만에 5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제공한다. 단, 대만 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 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한다. 주요 금융 정책 변경 시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사전 협의라고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금융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었죠. 일본은 반도체 제조 기술을 대만과 공유한다. 대만 기업과 일본 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지적재산권 관리는 공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합작법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을 주는 대신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섹션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물류협력 체계라는 제목이었죠. 대만 주요 항구에 일본 물류기업 진출을 허용한다. 가오슝항과 타이중항에 일본 전용 터미널을 설치한다. 항만 운영 시스템을 일본 표준으로 통합한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지원이 아니었어요. 침투였죠. 항구 사용권을 받아내고 운영 시스템까지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네 번째 섹션, 에너지 안보 강화였어요. 일본은 LNG 안정 공급을 보장한다. 대만 전력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한다.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일본 전문가 자문단을 상시 운영한다.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표현이 거슬렸습니다. 에너지 정책에도 일본이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행정구조 개편 지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대만 경제부처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일본식 행정 시스템 도입 검토, 주요 정책 결정 시 1-대만 공동 TF 운영.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이건 내정 간섭 수준이었어요. 행정구조까지 바꾸겠다는 겁니까? 전화를 들어 도쿄 대사관 경제 담당관에게 걸었습니다. 제임스. 나 잭이야. 일본 지원안 문서 받았어? 받았어요. 제임스가 답했습니다. 방금 읽어봤는데 솔직히 충격적이더군요. 이거 일본 외무성 공식 문서 맞아? 맞습니다. 어제 대만 주재 일본 대표부를 통해 전달됐어요. 대만 행정원이 받았다고 합니다. 대만 반응은 어때? 복잡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어떤 쪽으로요? 경제 관료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중국 압박이 계속되니까 일본 지원이 절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청와대 쪽은 조심스러워합니다. 조건이 너무 많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 부분이 있었어요. 본 협력안은 대만의 경제 안정과 장기 발전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다. 단계적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1-대만 경제 통합 체제를 구축한다. 세부 실행 계획은 양국 공동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점검한다. 경제통합체제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건 일시적 지원이 아니었어요. 장기적으로 대만 경제를 일본에 묶어두겠다는 전략이었죠. 저는 한국이 보낸 지원과 비교해봤습니다. 한국은 화물선을 보냈어요. 물자를 싣고 와서 내려놓고 갔죠. 문서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거래 명세서만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60페이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섹션별로 나누고 조항별로 정리했어요. 공동관리 구조 개편, 장기 협력, 이런 단어들로 가득했죠. 그날 오후 NSC 회의에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일본이 대만에 공식 지원안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문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60페이지 분량입니다. 케네스가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경제 지원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금융, 기술, 물류, 에너지전 분야를 커버합니다. 하지만 세부 조항을 보면 사실상 대만 경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 방안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샌더슨이 요청했습니다. 금융 정책에
사전 협의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씩 짚어갔어요. 기업 합작으로 경영권 참여하고요. 항구에 전용 터미널 설치하고 에너지 정책의 자문단 운영합니다. 행정구조 개편까지 제안하고 있어요. 매튜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지원이 아니라 개입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현은 부드럽지만 내용은 분명합니다. 대만의 핵심 영역에 일본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대만이 받아들일까요?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압박받고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은 계속 조이고 있고 한국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 제안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럼 일본이 대만을 묶어두는 겁니까? 샌더슨이 물었어요.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공동관리라는 명목으로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장기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종속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도움을 가장한 지배 전략이라고요. 케네스가 문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지원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한국은 물자만 보냈어요. 계약서도 단순하고 조건도 없었죠. 일본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조항이 빼곡하고 구조가 복잡해요. 그리고 그 안에 대만을 묶어둘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노트를 펼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은 단순하다. 물자를 싣고 와서 내려놓고 간다. 일본의 도움은 복잡하다. 문서를 만들고 조항을 넣고 구조를 설계한다. 그 안에 대만의 미래를 묶어둔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계약이다. 아니, 계약보다 더 나쁘다. 탈출구가 없는 구조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대만을 돕는 게 아니었어요. 차지하려는 거였죠. 부드러운 언어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도움을 가장한 개입이었어요. 그 확신은 워싱턴을 움직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국무장관 직속으로 긴급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어요. 대만 해협 안정화 TF라는 이름이었죠. 저는 그 팀에 배속됐습니다. 오전 10시 국무부 7층 회의실에 소집됐어요. 국무장관 린다 토마스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중국은 대만을 압박하고 일본은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관할 수 없어요. 영내 평화 유지라는 명분으로 공식 개입합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임무는 뭡니까?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3가지입니다. 토마스 장관이 손가락을 펼쳤어요. 첫째, 중국의 추가 압박을 억제합니다. 둘째, 일본의 과도한 개입을 견제합니다. 셋째, 대만 정부와 직접 협의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합니다. 대만 파견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토마스가 저를 봤어요. 자네가 타이베이로 갑니다. 이번 주 안으로 출발 준비하세요. 임무는 명확합니다. 대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식 직함은 뭐로 합니까? 특사 자격입니다. 케네스가 답했어요. 국무부 대만 담당 특별조정관. 대만 정부 고위급과 직접 만나서 우리 메시지 전달하고 그쪽 입장 파악하세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세부 지침들이 쏟아졌어요. 대만한테 전달할 메시지, 중국에 보낼 신호, 일본과 조율할 사항들,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돼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벌써 브리핑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대만 정부 조직도, 주요 인사 프로필, 최근 정치 동향 분석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데 케네스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나?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자네 임무가 중요해. 케네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와야 합니다. 일본 개입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견제해야죠. 케네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이 대만을 종속시키는 건 우리 이익에 안 맞아요. 영내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가 중재자로 들어가서 적정선을 찾아야 해요. 중국은요? 중국은 더 이상 압박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경제 봉쇄 정도는 묵인했지만 군사적 위협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개입합니다. 그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케네스가 일어서며 덧붙였어요. 현장에서는 교과서대로 안 돼요. 대만 사람들 직접 만나보고 느껴야 합니다. 보고서에 없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수요일 오후 저는 둘레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타이베이까지 직항으로 16시간이었어요. 기내에서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대만 행정원장 천웨이민, 외교부장 우다웨이, 경제부장 리밍. 제가 만날 사람들의 얼굴과 이력을 외웠죠.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 화물선들이 대만으로 향하고 있을 거였죠. 조용히, 문서 없이, 조건 없이. 목요일 이른 아침 타이베이 타오 위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모리슨 조정관님, 환영합니다. 젊은 외교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청, 대사관 정치 담당관입니다. 차량 준비돼 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마이클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타이베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긴장돼 있습니다. 마이클이 답했어요. 중국 압박 때문에 경제는 흔들리고 일본 개입 때문에 정치권은 분열됐어요.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요? 공식적으로는 침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러워요. 일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의견이 갈립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 외교부장 만나시고요.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오후에는 경제부장, 저녁에는 행정원장과 만찬입니다. 내일은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 예정이고요. 차창 밖으로 타이베이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출근 차량으로 붐볐어요. 평온해 보였지만 뭔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장 우다웨이가 접견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상이었죠. 모리슨 조정관님,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만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다웨이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중국 압박이 심각합니다. 경제 봉쇄 2달째인데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한국 지원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다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없었으면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조용히 도와줘서 고마워요. 일본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잡합니다. 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필요한 지원이긴 한데 조건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우다웨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부 의견이 갈려요. 경제 쪽은 필요하다고 하고 정치 쪽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장관님, 미국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만이 어느 한쪽에 종속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한테도 일본한테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다웨이가 물었어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일본 지원을 완전히 거절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줄 필요도 없습니다. 적정선을 찾아야 해요. 그 선을 어떻게 긋습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미국이 중재자로 들어가면 일본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워요. 동시에 중국한테도 신호를 보낼 수 있고요. 우다웨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행정원장님께서도 같은 말씀 하실 겁니다. 오늘 저녁에 직접 들어보세요. 면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다웨이는 조심스러웠지만 솔직했어요. 대만은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압박도 버거운데 일본의 개입까지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미국이 중재해주길 바란다는 뜻이었죠. 외교부를 나와 차에 오르며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 입장 말고 일반 국민들이요. 불안해합니다. 마이클이 답했어요. 중국은 무섭고 일본은 믿기지 않는다고 해요. 한국은 고마웠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은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어요. 미국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타이베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들 머릿속에는 불안이 가득할 거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대만은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중국의 위협, 일본의 개입, 한국의 제한적 지원, 그 사이에서 미국을 찾고 있다. 우리 임무는 명확하다. 대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려면 회의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저는 공식 일정을 잠시 미뤘어요. 마이클에게 말했죠. 오늘 오전은 비공식으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거리로 나가보려고요. 마이클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경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다닐 겁니다. 정장도 벗고 평범하게요. 사람들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1시간 뒤 저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죠. 타이베이 시내 중심가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고 노점상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죠.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입구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과일 파는 아주머니, 생선 손질하는 아저씨, 채소 다듬는 할머니들. 저는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망고 한 박스 얼마예요? 제가 서툰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답했어요. 300위안이에요. 비싸졌죠? 예전엔 200위안이었는데요. 왜 올랐습니까? 중국에서 안 들어와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입 막혀서 다 비쌌어요. 과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선도 고기도 다 올랐죠.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아주머니가 망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근데 뭐 어떡해요? 버텨야죠. 중국이 풀어줄 때까지요. 한국 물건은 들어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와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라면, 과자, 이런 거 많이 들어왔어요. 가격도 괜찮고요. 그래서 좀 숨통이 트였죠. 고맙지 않으세요? 고맙죠. 아주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도와줬어요. 떠들지도 않고요. 그게 더 고마웠어요. 저는 망고 한 박스를 샀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작은 식당이었죠. 점심시간 전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우육면을 주문했어요. 주방에서 주인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인상이었죠. 관광객이세요?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왔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타이베이 처음이에요. 아저씨가 국물을 떠서 맛을 보더니 말했어요. 요즘 관광객 별로 없어요. 중국 사람들 안 오니까 한산하죠. 장사 안 되시겠네요. 안 돼요. 아저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이 식당도 그 사람들로 북적였죠. 근데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중국 정부가 관광 막았잖아요.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중국이 아니에요. 뭐가 더 무섭습니까? 일본이요.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본이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많대요. 이것저것 다 관리하겠다고. 그게 더 무서워요. 왜요? 중국은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아저씨가 설명했습니다. 아프지만 명확해요. 근데 일본은 달라요. 도와준다고 하면서 속으로 뭘 챙기는지 몰라요. 계산적이에요.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좋았어요.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그냥 물건 갖다 주고 갔어요. 조건도 없고 요구도 없었죠. 고마웠어요. 우육면을 먹으며 저는 아저씨 말을 곱씹었습니다. 중국은 무섭고 일본은 계산적이고 한국은 고마웠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식당을 나와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그냥 시내 한 바퀴 돌아주세요. 이것저것 보고 싶어서요. 기사가 미터기를 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 요즘 많이 와요.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오나 봐요. 여기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계속 압박하고 일본은 들어오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뭐 해줄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선이요? 기사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미국 최선은 믿기지 않아요. 미국은 자기 이익만 챙기잖아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기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은 무섭지만 솔직해요. 우리 먹겠다고 대놓고 말하잖아요. 일본은 도와준다면서 속셈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계산적이에요. 한국만 달랐어요. 어떡해요? 그냥 도와줬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조건도 없고 언론 플레이도 없었죠. 배만 보내고 갔어요. 그게 제일 고마웠어요. 순수해 보였거든요. 순수하다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도 식당 아저씨도 택시기사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은 순수하게 도왔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타이베이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그들은 국제정치 논리를 몰랐습니다. 세력 균형이니 전략적 이익이니 하는 말들도 관심 없었어요. 그냥 누가 진짜로 도와주는지만 알고 싶어 했죠. 오후에 저는 대학가로 갔습니다. 타이완 대학교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죠. 커피를 주문하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 학생들 대화가 들렸어요. 일본 지원안 봤어?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봤어. 다른 학생이 답했어요. 60페이지짜리라며 조건이 엄청 많던데 우리 주권 침해 아니야? 그게 문제야. 첫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도와준다면서 다 관리하겠다는 거잖아. 이건 도움이 아니라 지배야. 그럼 어떡해? 중국 압박은 계속되는데. 모르겠어. 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차라리 한국이 더 도와주면 좋겠어. 한국은 조건도 안 달잖아. 한국도 한계 있어.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계속 도와줄 순 없어. 결국 큰 나라 선택해야 해. 미국이냐 일본이냐 둘 다 싫은데. 저는 커피를 마시며 학생들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도 똑같았어요. 중국은 무섭고 일본은 계산적이고 한국은 고마웠다고 했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는 말했다. 한국은 조용히 도왔다. 식당 주인은 말했다. 일본은 계산적이다. 택시 기사는 말했다. 미국은 자기 이익만 챙긴다. 대학생들은 말했다. 차라리 한국이 더 도와주면 좋겠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은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어요. 정부 관료들은 전략을 말했죠. 균형, 이익, 협상. 하지만 거리 사람들은 감정을 말했습니다. 무서움, 불신, 고마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신뢰가 압도적이었어요. 조건 없이 도와줬다는 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실은 보고서에 없었어요. 회의실 밖에 있었죠. 진짜 답은 정부 청사가 아니라 시장 골목과 식당 테이블과 택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대만 민심 현장 조사였어요. 핵심 문장은 이거였죠. 대만 국민은 정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전략이 아니라 진심을 원한다. 한국이 신뢰받는 이유는 조건 없는 도움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이 경계받는 이유는 계산이 보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보내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워싱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까요? 회의실에만 있던 사람들이 거리의 목소리를 믿을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했어요. 대만 민심은 회의실과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려면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특별한 면담을 준비했어요. 한국 측 인사를 만나기로 했죠. 공식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이 비공식적으로 연결해준 자리였어요. 타이베이에 있는 한국경제협력 사무소 부소장이었죠. 오전 11시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시내 골목 안쪽에 있는 전통 찻집이었어요. 관광객이 없는 곳이었죠. 저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죠. 모리슨 조정관님이시죠?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김준혁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악수했어요. 비공식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시키고 나서 그가 먼저 말했어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질문이 있었거든요. 공식 회의에서는 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이 자리는 달랐습니다. 김 부소장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도왔습니까? 그가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이 대만에 보낸 지원 말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화물선 수십 척. 수십만 톤 물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공식 발표도 없고 대가 요구도 없었습니다. 워싱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외교에서 공짜는 없다고 배웠거든요. 김준혁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이 잠시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에 뭔가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언제 말씀이십니까? 일제강점기 때요. 김준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일본은 한국에 왔어요. 보호와 협력을 말하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고문이었습니다. 김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재정 고문, 외교 고문, 군사 고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을 근대화시키겠다고 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5년 식민지였습니다.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문이 총독이 됐고, 협력이 지배가 됐고, 보호가 수탈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빼앗겼고, 말을 빼앗겼고, 땅을 빼앗겼어요. 도움이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본이 지금 대만에 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보호, 협력, 공동관리. 그 단어들이 다시 들렸어요. 그래서입니다. 김준혁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는 도울 때
절대 주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건도 달지 않아요.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걸 주고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잃는 게 어떤 건지요. 찻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었어요. 계산도 아니었죠. 기억이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가 외교 원칙이 된 거였어요. 일본은 지금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김준혁이 덧붙였습니다. 대만에 보낸 지원안 봤어요. 60페이지짜리 공동관리 구조 개편. 장기 협력. 100년 전 우리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도 그렇게 봤습니다. 대만 사람들도 느끼고 있어요.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시장 가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일본은 계산적이라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뭔가 챙긴다고요. 맞아요. 제가 어제 거리 나가봤는데 똑같은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신뢰받는 겁니다. 김준혁이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챙겨요. 문서도 안 만들고 조건도 안 달아요. 대만이 힘들다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그럼 한국은 아무 이익도 안 얻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없죠. 김준혁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무역 대금만 받아요. 시장 가격으로요. 특혜도 없고 양보도 안 받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신뢰를 얻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한국을 기억할 거예요. 힘들 때 조건 없이 도와준 나라로요.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계약서보다 값진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혁이 차를 따르며 계속 말했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들은 외교를 거래로 보니까요. 주고받고 계산하고 문서 만들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한국은 다릅니까? 다릅니다.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외교를 관계로 봐요. 지금 당장 뭘 얻느냐가 아니라 나중에 어떤 관계가 남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안다는 겁니다. 그게 일제강점기 경험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배웠어요. 조건 달린 도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고문 한 명, 협의 하나.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든 게 상대방 손에 들어가 있어요. 주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대만은 지금 일본 제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면 후회할 겁니다. 김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장은 필요해 보이겠죠. 중국 압박 심하니까요.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공동관리가 일방 통제가 되고 협력이 복종이 되고 지원이 지배가 됩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이 반복될 거예요. 한국은 뭘 바랍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만이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자기 결정권을 지키길 바랍니다. 김준혁이 답했어요. 중국한테도 일본한테도 미국한테도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요. 그게 주권이고 그게 독립입니다. 우리는 그걸 빼앗겼던 나라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면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준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100년 전 역사가 지금 외교 원칙이 된 거였죠. 찻집을 나서며 김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리슨 조정관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뭡니까? 도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어요.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도움과 무릎 꿇리는 도움. 일본은 후자예요. 우리는 전자고요. 미국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봤어요. 타이베이 거리에 저녁 불빛이 켜지고 있었죠. 김준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한번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울 때 절대 주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과거에서 왔어요. 빼앗겼던 경험이 원칙이 됐고 아픔이 철학이 됐죠. 그래서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그날 밤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외교의 역사적 배경이었어요. 핵심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이 조건 없이 돕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기억 때문이다. 도움이라는 이름의 지배를 경험했기에 절대 같은 방식을 쓰지 않는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원칙이다. 그 원칙은 일본을 막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타이베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대만 행정원이 일본 지원안을 공식 수락했다는 발표였죠.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만 행정원장 천 웨이민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의 포괄적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천 웨이민이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협력은
대만 경제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일본 조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상호 협력 차원입니다. 천 웨이민이 답했어요. 세부 사항은 앞으로 조율하겠습니다. 주권 침해 우려는 없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려를 이해합니다. 천 웨이민이 말을 골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일본과 협력하지 않으면 경제가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즉시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봤습니까? 봤습니다. 마이클이 답했어요. 어젯밤 긴급 강요회의가 있었대요. 찬반이 팽팽했지만 결국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했습니까? 압박 때문입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중국이 지난주에 추가 제재를 발표했어요. 대만 농산물 수입까지 막았습니다. 경제계가 패닉 상태였대요. 일본 측 반응은요? 환영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일본 대표단이 타이베이 도착한대요. 본격적인 협력 논의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대만 사람들 반응을 직접 봐야 했죠. 오전 11시 저는 행정원 청사 앞에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 개입 반대, 주권 수호. 대만은 식민지 아니다. 한 학생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일본은 100년 전에도 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시위대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주권 수호. 일본 물러가라. 저는 시위대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걱정돼요. 남자가 답했습니다. 일본이 들어오면 나중에 못 나갈 것 같아요. 한번 들어오면 계속 요구할 겁니다. 정부는 왜 받아들였을까요? 어쩔 수 없었겠죠. 남자가 한숨 쉬었어요. 중국이 계속 조이니까요. 근데 이게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한쪽 압박 피하려다 다른 쪽 지배받는 거잖아요. 저는 시위 현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토론하고 있었죠. 일본 지원 안 받으면 어떻게?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중국한테 죽으라는 거야? 하지만 조건이 너무 많잖아. 여자가 반박했어요. 우리 금융 정책도 간섭하고 항구도 관리하겠다는데 이게 지원이야? 그래도 당장 살아야지.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 지금은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야. 나중이 어딨어? 여자가 답했어요. 일단 주면 계속 달라고 할 거야. 점점 깊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대만이 분열되고 있었어요. 생존이냐 주권이냐. 두 선택지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죠. 오후에 일본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타오위안 공항에 대형 전용기가 내렸어요. 뉴스 화면으로 봤죠. 일본 외무성 차관이 먼저 내렸고 경제산업성 국장, 재무성 관료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습니다. 20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대만과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겠습니다. 차관이 공항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일본 대표단과 대만 관료들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참관할 수 없었지만 마이클이 내부 정보를 전해줬어요. 일본이 즉시 실행 계획을 제시했대요. 금융 협력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대만 금융감독원에 일본 전문가팀이 상주한대요. 상주요?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클이 확인했어요. 주요 금융 정책 논의할 때마다 일본 측과 협의하기로 했대요. 사실상 공동 결정 구조입니다. 다음 주에는 항만 관리 논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오슝항에 일본 물류 기업이 들어온대요. 전용 터미널도 만들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일본이 즉시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화요일 아침 대만 재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일면에 대만 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가 실렸어요. 일본 지원은 환영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 경영에 일본이 개입하면 곤란합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해요.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만 주요 기업 CEO들이 일본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어요. 나온 뒤 입장이 달라져 있었죠. 일본과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한 CEO가 말했습니다. 시장 접근, 기술 이전, 투자 유치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만에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였어요. 마이클에게 물어봤죠. 뭔가 있었습니까? 압박이 있었대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이 기업들한테 개별 접촉했어요. 협조하면 혜택 주고 안 하면 배제하겠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더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만 경제부가 발표를 했어요. 주요 경제 정책 결정 시
일본과 사전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일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제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금융정책, 산업정책, 무역정책 모두 일본 측 의견을 들어야 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 못한다는 겁니까? 협의는 협의일 뿐입니다. 대변인이 애매하게 답했어요.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협의라는 이름의 통제였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김준혁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보고 있습니다. 김준혁이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예요. 일단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늦었어요.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계약에 서명한 순간 빠져나올 수 없게 됐어요. 일본은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넓힐 겁니다. 금융에서 시작해서 산업으로, 그 다음엔 정치로요. 한국은 뭘 할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김준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만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다만 지켜볼 겁니다. 언젠가 대만이 다시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또 돕겠죠. 조건 없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타이베이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대만은 점점 일본 소나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공동관리라는 포장지를 씌워서요.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시위대는 계속 거리로 나왔고 여론은 분열됐으며 정부는 갈팡질팡했죠.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일본 개입 가속화였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만에 들어왔다. 지원이 통제가 되고 있다. 불안이 퍼지고 있다. 그 불안을 중국이 보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CIA에서 긴급 정보가 올라왔어요. 베이징 동향 분석 보고서였죠. 저는 호텔방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부 회의록 발췌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출처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신뢰도 높음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만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회의록에 적힌 첫 문장이었어요. 일본의 개입으로 대만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 이를 활용해야 한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 있었어요. 대만 통합 전략 3단계 수정안이라는 제목이었죠. 1단계는 경제 압박으로 대만을 약화시킨다. 현재 진행 중. 2단계는 일본 개입을 방치하여 대만 내부 혼란을 유도한다. 3단계는 적절한 시점에 압박 강도를 조절하여 대만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소진되도록 한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소진되도록 한다. 중국은 대만을 직접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일본과 싸우게 만들어서 지치게 하려는 거였죠. 회의록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개입에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치한다. 일본이 깊이 들어갈수록 대만 반발이 커질 것이다. 그 시점에 우리가 압박 강도를 조절하면 대만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중국의 압박이냐, 일본의 통제냐,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만은 약해진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중국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대만을 묶어두는 동안 가만히 기다리는 거였죠. 즉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네스가 받았어요. 보좌관님, 중국 전략 보고서 받으셨습니까? 방금 받네. 케네스가 답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중국이 일본 개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대만과 일본이 서로 묶이게 두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압박 강도를 조절하면서요. 목표가 뭔가? 대만이 약해지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압박과 일본 통제 사이에서 대만이 소진되는 거죠. 에너지를 다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케네스가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은 직접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회의가 필요해. 케네스가 말했습니다. 내일 화상회의 준비하겠네. 자네 현장 보고 들어야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중국 외교부 지침이 적혀 있었어요. 대만 압박 수위 조절 방침. 일본 개입 초기에는 경제 봉쇄를 유지하되 추가 제재는 보류한다. 대만 내부 반발이 커지면 압박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대만이 안도하는 순간 다시 조인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대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저는 펜을 들어 밑줄을 그었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중국은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압박했다 풀었다 반복하면서 대만을 혼란시키는 거였죠. 그날 오후 예상대로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대만 동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일부 민생 물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입니까? 농산물과 일부 생필품입니다. 대변인이 답했어요. 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단, 대만 당국이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올바른 태도가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분리주의를 포기하고 대화의 문을 여는 거죠. 저는 TV를 껐습니다. 중국이 당근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압박만 하던 게 아니었어요. 이제 조건부로 완화를 제시하는 거였죠. 즉시 마이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봤습니까? 봤습니다. 마이클이 답했어요. 대만 정부가 긴급회의 소집했대요.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입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갈립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일부는 중국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해요. 민생이 급하다는 거죠. 다른 쪽은 함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받으면 계속 양보해야 한다고요.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대만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금요일 아침 대만 거리로 나갔습니다. 분위기를 직접 느껴야 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게 보였죠.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농산물 풀어준대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과일값이 내릴까요? 글쎄요. 다른 아주머니가 답했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에 중국 인정하래요. 그거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옆에서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한테 먹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살아야 하잖아요. 첫 번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일본은 우리 간섭하고 중국은 조이고 어떻게 해요? 저는 그들 대화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불안이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죠. 다음 목적지는 대학가였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있었어요. 중국 제안을 받아야 할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절대 안 돼. 다른 학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받는 순간 우리 끝이야. 계속 양보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잖아. 세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경제 다 통제하려고 해. 이것도 지배 아니야? 그럼 어떡해? 첫 번째 학생이 답답해했어요. 중국도 싫고 일본도 싫으면 우리 혼자 어떻게 버텨?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학생들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중국이냐 일본이냐 압박이냐 통제냐 선택지가 둘뿐이었고 둘 다 나쁜 선택이었죠. 오후에 대만 행정원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중국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즉각 수용도 즉각 거부도 아니었죠.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대만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였죠.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준혁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였어요. 중국 움직임 보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봤습니다.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된 수순이에요. 중국은 압박과 회유를 반복합니다. 대만을 흔드는 거죠. 대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텨야 합니다. 김준혁이 말했어요. 중국 제안받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일본도 문제잖아요. 둘 다 문제죠. 김준혁이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직접 압박하고 일본은 간접 통제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요. 대만이 약해지는 겁니다. 한국은 뭘 할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김준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만이 일본 제안 받아들인 순간 판이 바뀌었어요. 우리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중국이 이기는 겁니까? 아직 모릅니다. 김준혁이 답했어요. 중국은 기다리고 있어요. 대만과 일본이 서로 묶여서 싸우는걸요. 그 과정에서 대만이 지치면 그때 중국이 최종수를 쓸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타이베이에 밤이 내렸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직접 치지 않는다. 일본이 대만을 묶게 놔둔다. 압박 강도를 조절하며 대만을 흔든다.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쓴다. 목표는 하나다. 대만이 약해지는 것.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은 그 틈을 노리고 있다.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어요. 제목은 중국의 단계적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거였죠. 중국은 일본 개입을 방치하고 있다. 대만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중이다. 압박 강도를 조절하며 대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최종 목표는 대만 소진이다. 그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예상 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급한 목소리였죠. 잭, 대만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 지원 재개 요청 시위래요. 지금 입법원 앞에 모이고 있대요. 수천 명이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입법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정말 인파가 가득했죠. 현수막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다시 도와주세요. 조건 없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한 대학생이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배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압박도 일본의 통제도 원하지 않아요. 한국처럼 조건 없이 도와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군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시위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손팻말들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고맙습니다. 주권 존중해줘서 감사해요. 다시 와주세요.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찾으십니까? 여성이 답했어요. 한국은 우릴 존중했어요. 물건 갖다 주고 그냥 갔잖아요. 우리한테 뭐 하라 마라 안 했어요. 일본은 다르죠? 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다 간섭해요. 이건 하지 마라. 저건 우리랑 협의하라. 이게 무슨 도움이에요? 정부한테 한국 도움 다시 요청하라는 겁니까? 맞아요.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더 많이 도와주면 일본한테 덜 의존할 수 있잖아요. 시위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현장을 떠나 한국경제협력사무소로 향했어요. 김준혁을 만나야 했죠. 사무소는 조용했습니다. 주말이라 직원이 별로 없었어요. 김준혁이 작은 회의실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시위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봤습니다. 김준혁이 차를 따르며 답했어요. 예상은 했어요. 대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추가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김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돕겠지만 나서지는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대만이 일본 지원을 받아들였어요. 김준혁이 설명했습니다. 그건 대만의 선택이었죠. 우리가 끼어들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잖아요. 사람들과 정부는 다릅니다. 김준혁이 말했어요. 정부가 공식 요청하지 않는 한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대만이 힘든데 원칙을 따지십니까? 원칙이 중요합니다.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주권을 존중해요. 대만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정부 머리 넘어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겠다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이미 필요한 건 도왔어요. 처음 중국이 봉쇄했을 때 물자 보냈죠. 대만이 버틸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 선택은 대만의 몫입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람들이 도와달라는데 왜 안 도와주는 겁니까? 김준혁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가 왜 조건을 안다는지 아시죠? 일제강점기 경험 때문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경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남의 나라 결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도와주겠다면서 우리 결정에 끼어들었죠.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결국 우리 주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만이 도움을 원하는데요. 대만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김준혁이 정정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원하는 거죠. 정부는 일본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그 결정을 뒤집으려고 개입하면 그게 바로 주권 침해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김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겁니다. 대만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는 거죠. 비록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끼어들 수 없어요. 그게 주권이니까요. 그럼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한 가지는 합니다. 김준혁이 말했어요. 기다려요. 대만이 정말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만 정부가 공식 요청하는 때입니다. 김준혁이 답했습니다. 시민 시위가 아니라 정부 채널로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있을 겁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이해했지만 답답했어요. 대만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한국은 원칙을 말하고 있었죠. 오후 늦게 입법원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시위는 아직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죠. 한국 측 답변이 없습니다. 시위 주최 측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요청에 공식 반응이 없어요. 실망의 한숨이 군중 사이로 퍼졌습니다. 한국도 우리 버리는 거야? 누군가 외쳤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조용해. 나서지 않는 거야. 하지만 우리 도와달라는데 도와주긴 할 거야. 다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지. 저는 시위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시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정부 요청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죠.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대만 시민단체들이 한국 지원 재개를 요청했으나 한국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만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주권 존중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 여론이 아무리 높아도 정부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타이베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조용함은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존중이었죠. 대만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비록 그 결정이 고통스럽더라도요. 이건 방관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빼앗겼던 그 주권을 다른 나라한테는 절대 빼앗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대만 거리에서 수천 명이 외쳐도 언론이 보도해도 국제사회가 주목해도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식 요청이 올 때까지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조용하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존중이다. 그 존중은 일주일 만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일본이 선을 넘었어요. 아침 일찍 마이클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잭, 큰일 났어요. 일본이 대만 중앙은행 이사회 참관을 요구했대요. 참관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금리 결정 회의에 일본 금융청 관료가 들어가겠대요. 자문 명목이지만 사실상 의사결정 참여예요. 저는 옷을 급히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죠. 신문 가판대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일본 중앙은행 개입 시도, 주권 침해 논란. 저는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일본 금융청은 대만 중앙은행 금리 결정 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통보했다. 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했으나 일본 측은 금융협력 조건이라며 강하게 요구했다. 이는 대만 통화정책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해석된다.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일본이 핵심을 건드린 거였어요. 중앙은행은 국가주권의 상징이었죠. 입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야당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그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독립기관이에요. 외국 관료가 금리회의에 참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정부는 애매하게 답하고 있어요. 야당 대표가 답했습니다. 일본과 협의 중이래요. 협의가 아니라 거부해야죠.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여당은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야당 대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일본 돈 받았으니 참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오후에 대만 중앙은행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저도 그곳으로 갔어요. 규모가 컸습니다. 수만 명은 되어 보였죠. 중앙은행을 지켜라. 일본 개입 반대. 주권은 팔 수 없다. 현수막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경제학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중앙은행 독립성은 경제 주권의 핵심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이 금리 회의에 들어오면 우리 통화 정책이 일본 이익에 좌우됩니다. 이건 식민지 경제예요.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시위대 사이를 걸으며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도와준다더니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 간섭하잖아. 금융도, 항구도, 이제 중앙은행까지. 어디까지 들어올 건데? 이럴 줄 알았어. 여자가 한숨 쉬었습니다. 일본은 원래 이래. 도와주는 척하면서 다 차지하려고 해. 그때 한 대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라리 한국이 낫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한테 이런 짓 안 했어. 물건만 갖다 주고 갔잖아. 요구도 간섭도 없었어. 맞아. 다른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나았어. 일본은 이래서 안 돼. 차라리 한국한테 부탁하지.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한국이 낫다. 그 문장이 군중 사이로 퍼져나갔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입법원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방청석에 앉았어요. 야당 의원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일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물러서면
다음엔 뭘 요구할지 몰라요. 여당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원 없이 어떻게 버팁니까? 중국은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실이요?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한테 종속되는 게 현실입니까? 이건 도움도 보호도 아니에요. 지배입니다. 토론은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죠. 토론회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입법원 앞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촛불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용한 시위였어요. 한 여성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주권은 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식민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화가 나서요. 여성이 답했습니다. 일본이 도와준다더니 이제 우릴 소유하려고 해요. 중앙은행까지 손대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예요? 정부는 왜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돈 때문이죠. 여성이 쓴웃음 지었습니다. 일본 돈 받았으니까 말 들어야 한대요. 이게 도움입니까? 이건 거래예요. 아니, 거래보다 나빠요. 우릴 사는 거예요. 한국은 이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 주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주고 갔죠. 차라리 한국이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본한테 이렇게 안 당했을 텐데요. 촛불 시위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서서 지켜봤어요. 사람들 표정에서 분노와 좌절이 보였죠. 호텔로 돌아와 김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상황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김준혁이 무겁게 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일본이 결국 핵심을 건드렸네요. 대만 사람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계속 들어요. 차라리 한국이 낫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김준혁이 답했어요. 우리 사무소에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시민단체들, 경제인들, 심지어 일부 관료들까지요. 한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전히 기다립니다.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만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때까지요. 언제쯤 올까요? 곧일 겁니다. 김준혁이 말했어요. 지금 대만 내부 압력이 엄청나요. 정부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중앙은행 개입 시도, 주권 침해 논란 폭발, 대규모 시위 발생, 여론 급격히 악화, 핵심 문장이 반복됨, 차라리 한국이 낫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의 요구가 선을 넘었다. 대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건 도움도 보호도 아니라고. 지배를 원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배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대만 여론 급변이었어요. 일본의 중앙은행 개입 시도로 대만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주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새로운 구호가 들립니다. 차라리 한국이 낫다. 대만 사람들이 일본 개입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지배라는 것을요.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타이베이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곧 바뀔 거라고요. 그 확신은 사흘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금요일 이른 아침 제 호텔방 전화가 울렸어요. 마이클이었죠.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오세요. 대만 외교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접 와서 들으셔야 해요. 마이클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큰 움직임이 있어요. 30분 뒤 미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이 암호화된 전문을 보여줬어요. 대만 외교부 극비 메시지였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대만 정부는 한국 측에 긴급 비공식 회담을 요청했다. 장소는 타이베이, 시간은 오늘 오후, 주제는 포괄적 협력 재개.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만 행정원장 천웨이민이 직접 한국 측과 만나기를 원한다. 일본과의 협력관계 재조정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함. 한국의 추가 지원을 공식 요청할 예정. 이건 SOS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만이 한국한테 손을 뻗은 거예요. 일본 때문에 못 버티겠다는 신호죠. 한국 측 반응은요? 수락했대요.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비공개 장소에서 만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대만 측이 미국 참관을 요청했어요. 마이클이 전문을 가리켰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네. 국무부에서 승인 떨어졌어요. 자네가 들어가세요. 오후 2시 30분 저는 타이베이 외곽의 한 정부 시설로 향했습니다. 위치는 극비였어요. 언론도 몰랐죠. 차량 3대가 호송했습니다. 건물에 도착하니 경비가 삼엄했어요.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회의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과 의자 8개,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어요. 대만 측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행정원장 천웨이민, 외교부장 우다웨이, 경제부장 리밍 3명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모리슨 조정관님, 천웨이민이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 측은 언제 도착합니까? 곧 오실 겁니다. 우다웨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뒤 문이 열렸습니다. 김준혁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2사람이 더 들어왔죠. 한 명은 50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김준혁이 소개했어요. 외교부 동부가국장 박소연 국장님, 경제통상본부 본부장 이상철 본부장님이십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천웨이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대만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일본과의 협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주권 영역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천웨이민이 답했어요. 처음엔 경제 지원이었죠. 하지만 이제 금융정책, 항만관리 심지어 중앙은행까지 손대려고 해요. 이건 우리가 동의한 협력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받아들이신 건 대만 아닙니까? 이상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시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리밍이 변명했습니다. 중국 압박이 심했고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일본 제안이 유일한 해법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박소연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천웨이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통제하려 해요. 이건 협력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천웨이민이 계속 말했어요. 차라리 한국과 협력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김준혁을 봤습니다. 한국은 조건 없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주권을 존중해 주셨죠. 우리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소연이 물었습니다. 늦었을 수도 있어요. 천웨이민이 인정했습니다. 일본과 이미 계약했고 많은 걸 약속했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일본 대신 한국과 협력하기를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메모하며 관찰했어요. 대만 측은 절박했습니다. 한국 측은 신중했죠. 한국이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상철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경제 지원 규모를 늘려주십시오. 리밍이 답했어요. 현재 물자 지원 수준을 3배로 확대해 주시면 일본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금융 협력입니다. 리밍이 계속 말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주십시오. 일본이 요구하는 중앙은행 개입을 거부할 명분이 생깁니다. 다른 건요? 박소연이 물었습니다. 외교적 지지입니다. 우다웨이가 말했어요. 한국이 공개적으로 대만을 지지해 주시면 일본을 견제할 수 있어요. 국제사회에 우리가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천웨이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한국의 지배를 받는 게 낫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천웨이민을 봤어요. 지배라는 단어를 직접 쓴 겁니까? 박소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도 지배하지 않습니다. 말이 잘못됐습니다. 천웨이민이 당황해서 정정했어요. 제 뜻은 한국식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지원이요. 일본처럼 간섭하지 않는 협력 말입니다. 우리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박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대만이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천웨이민이 한숨 쉬었어요. 일본과 이미 맺은 계약들이 있어요.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김준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대만은 정말로 독립적인 결정을 원하십니까? 천웨이민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각오가 필요합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일본을 거절하는 각오, 중국 압박을 버티는 각오, 스스로 서는 각오, 그 각오가 있으십니까? 천웨이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어요. 한국은 신중했지만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죠.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준혁과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도와주실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준혁이 답했습니다. 서울과 협의해야 해요. 하지만 대만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도 고려할 겁니다. 인상이 어땠습니까? 절박했어요.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진짜로 힘든 거예요. 일본한테 목이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긴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대만-한국 비공식 회담 참관기였어요.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대만이 한국에 공식 SOS를 보냈다. 일본 협력이 통제로 변질됐음을 인정했다. 한국 측은 신중하지만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만은 절박한 상태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만은 선택을 바꾸려 하고 있다. 한국이 답할 차례다. 그 답은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김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움직일 겁니다. 무슨 움직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김준혁이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우리는 조용히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요. 오후 3시 저는 대만 외교부 청사 근처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거리는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4시쯤 대만 외교부에서 짧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알리지 않은 내부 브리핑이었어요. 마이클이 참석했다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였어요. 뭘 했습니까? 대만 정부와 포괄 협력 협정을 체결했대요. 그것도 비공개로요. 내용이 뭡니까? 경제 지원 확대, 통화 스와프 체결,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이클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직접 접촉했대요. 직정이요? 제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외교 채널로 양측에 메시지를 보냈대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효과가 있었나 봐요. 저는 즉시 김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우리 방식대로 했습니다. 김준혁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외교로요.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켰어요.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대만과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변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일부 협력 조항에 대해 대만 측 우려가 있었고 우리도 이를 존중합니다. 중앙은행 참관 요구는 철회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일본이 물러선 겁니까? 대변인이 계속 말했어요. 대만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대만의 주권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회견이 끝나자마자 중국에서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이었어요. 대만 동포들과의 교류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일부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대만 주민들의 민생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루 만에 판이 바뀐 겁니까? 즉시 김준혁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소로 달려갔어요. 그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다 물러섰어요. 앉으세요. 김준혁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설명해드리죠. 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입니다. 김준혁이 단순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일본과 중국에 각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메시지요? 일본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준혁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영내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한국이 대만 경제를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 일본이 주권 영역에서는 한 발 물러나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김준혁이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일본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도 접촉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현안들을 거론했죠. 무역, 투자, 기술 협력, 은근히 압박한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를 움직였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 시장이 중요해요. 대만 문제로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죠.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정부가 결정을 바꾼 겁니다. 중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다른 방식이었어요.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에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이 대만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거라고요. 중국이 계속 압박하면 한국이 더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중국이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중국은 계산했을 겁니다. 김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대만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는데 한국이 막고 있어요. 계속 압박해봤자 대만이 한국에 더 의존하게 될 뿐이죠. 차라리 완화해서 대만을 다시 끌어들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제적 파급력으로 압박하신 겁니까? 압박이라기보다는 신호예요. 김준혁이 정정했습니다. 우리는 위협하지 않았어요. 다만 현실을 제시한 거죠. 한국이 대만과 협력하면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현실을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제시하셨습니까? 제가 다그쳤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게 뭡니까? 김준혁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외교 기밀이니까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죠.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거든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대만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시내로 나가봤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신문 헤드라인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일본 압박 완화, 중국 제재 해제, 한국 협력 확대. 시장에 들어가니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숨통이 트였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 덕분이에요. 조용히 도와줬어요. 입법원 앞에는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감사 집회였어요. 한국에 감사합니다. 주권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피켓들이 보였죠. 한 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그게 진짜 친구예요. 저녁에 대만 외교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다웨이가 브리핑을 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은 대만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조정 중입니다. 우다웨이가 답했습니다. 일본도 우리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력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과도한 개입은 없을 겁니다. 중국은요?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다웨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아요. 대만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교류하겠습니다. 그날 밤 김준혁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성공하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성공이라기보다는 정리죠. 김준혁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판을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배하지 않으니까요.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대만을 차지하려 했어요. 우리는 그냥 도우려 했고요.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 말씀 못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김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외교는 조용해야 효과가 있어요. 다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국은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씁니다. 저는 와인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과거 때문입니까? 모든 게 맞습니다.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도요. 대만은 그걸 이제 알았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대만 사태 종결 분석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무너뜨리려 했다. 압박과 봉쇄로. 일본은 대만을 차지하려 했다. 지원과 통제로. 한국은 자기 과거를 기억했을 뿐이다. 빼앗긴 경험을 잊지 않았기에 남을 빼앗지 않았다. 조용히 도왔고 판을 정리했고 다시 물러났다. 지배하지 않는 강자의 방식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외교로 모든 걸 해결했다. 그 누구도 구체적 조건을 알지 못했지만 일본과 중국이 발을 뺐다. 추측할 뿐이다. 한국이 가진 경제적, 문화적 파급력으로 압박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한국은 지배하지 않는다. 판만 정리하고 물러난다. 워싱턴에 도착해서 국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케네스가 읽더니 말했어요. 믿기지 않는 결과네. 한국이 어떻게 한 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확실한 건 외교적 해법이었다는 겁니다. 무력도 위협도 아니었어요. 며칠 뒤 대만에서 마지막 소식이 왔습니다. 타이베이 거리가 평온을 되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시장은 북적였으며 학생들은 학교로 갔습니다. 중국의 압박도, 일본의 통제도, 한국의 지배도 없었습니다. 대만은 여전히 대만이었죠. 저는 사무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조용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떠들지 않고 도왔고, 요청받아 움직였고, 정리하고 빠졌습니다. 지배하지 않는 힘.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무너뜨리려 했고, 일본은 차지하려 했다. 한국은 자기 과거를 기억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만의 아침은 아무 일 없었던 듯